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92페이지의 주택상환사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택법과 농지법까지 함께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우선 주택상환사채를 함께 보시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에는 채권제도가 4개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매수 청구와 관계된 사항으로 도시군 계획설 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채권과 도시개발 사업 형태가 수용 방식이었을 때 나타나는 토지 상환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 주택상환사채가 있습니다. 이 4개 채권과 관련되어서는 계속 시험에 반복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4개 채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주택상환사채는 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자금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주택상환사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상환사채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발행에 관한 사항과 상환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4대 채권과 함께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우선 발행권자라는 거 찾으셨죠? 주택공사 등록사업자가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자의 경우는 1. 지급보증이라는 거 필요하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보증이라 하면 공공에는 적용되지 않고 민간에게만 적용하는 제도이죠. 그리고 발행 자격과 관련되어 기업 법인으로서 법인 추천호수입니다. 자본금 5억 이상일 것 5억 추천호수입니다. 그리고 디귿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3년 추천호수고 300 추천호수입니다. 그리고 발행 절차와 관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을 것. 그래서 주택상환사채는 주택건설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공사,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 발행 계획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등록사업자의 경우는 주택공사와 달리 법적 지위가 불안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보증 필요하고 추가된 자격으로서 법인이고 자본금이 5억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 이상인 때에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 방식은 기명증권으로 발행하게 되는데 4대 채권 중에 토지상환채권과 주택상환사채의 경우는 상환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환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상환이란 말 쓰게 되는 토지상환채권과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방식은 항상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상환과 관련되어 우리가 정리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주택상환사채 상환 대상은 주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상환 대신 현물 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토지상환 채권과 주택상환사채 형태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상환과 관련되어서는 상환 기간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발행 절차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2번 상환 기간이라는 것 찾았습니다.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다.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발행일 추천호수입니다. 주택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을 한다. 공급계약 체결일 줄쳐 놓습니다. 상환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는데 저 3년은 사채 발행일부터 주택 공급계약 체결일까지로 합니다. 여기 공급계약 체결일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공급계약 체결하면 이후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공사 받은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채권자가 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인데 저 상환기간 3년이라면 이전 등기까지가 아니라 바로 공급계약 체결하는, 분양계약 체결하는 때까지를 상환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상사채의 경우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 공급계약 체결한 이후에는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는 분양권으로 취급하게 되는데 분양권 전 상태인 주택상사채의 경우는 양수할 수 없습니다. 공급질서 교란 금지 대상이 된다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도 보시니 주택상환사채는 이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공급계약 체결한 때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까지를 분양권, 그 분양권을 공법에서는 입주자 지위라 표현하고 주택상환사채는 그 공급계약 체결 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할 수 없다. 그 정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효력 등이 있는데 1번 함께 오십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 보증받아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 발행했기 때문에 등록사업자의 등록 말소가 발생하더라도 사채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납입금 용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한다. 상식적인 이야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이 정도 보시는 게 주택상환사채와 관련되어 보실 이야기였습니다. 153페이지에는 주택건설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선 2번 사업계획 승인 차시였죠. 그리고 1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1번 단독택 30, 공동택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대지 조성 사업의 경우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우리 단독택과 관련되어 니은번의 한옥은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동택의 경우에는 도시형 살택 중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택으로서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30 이상 추천했습니다.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인 때는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대상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10만 미만의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1번만 봅니다. 국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국가부터 주택공사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앞서 주택건설 절차와 관련되어 사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일이었고 이제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사업계획 승인은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한옥의 경우는 50호, 도시형 살택 중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택으로서 세대 주거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인 때는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는데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군인 아파트 건설할 때 주택공사가 주공 아파트 건설하게 되었을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아닙니다. 그들은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돼 있는데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특광시군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지사, 대도시장, 특광시군, 국토계획법의 개발인 허가권자로서 특광시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장 기억나시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면적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규모 크죠? 규모 큰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규모 작은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그럴 때는 규모 작은 기반설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건 10만 미만이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도에 속해 있는 시군에 10만 미만의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시장 권수가 10만 이상의 경우는 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성남시 같은 대도시의 경우는 10만 이상이건 10만 미만이건 대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규모 큰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규모 작은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이다. 저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한다면 요건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이 양가로 2번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입니다. 그래서 1번 원칙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얻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2번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 소유권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번은 매도 청구와 관계된 사항인데 예전에는 몇 번 시험에 나왔지만 요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리어번입니다.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그래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한 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D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국가부터 지방공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공공이 주택건설 사업하는 경우, 이 공공이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국민주택 건설 사업과 연결되어 있고 이들은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지 소유권 확보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공공은 대지 소유권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얼번이 최근 개정되었는데 리모델링 결의안, 리모델링 대조합이 매도 청구하는 경우, 여기 리모델링 결의는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받을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75%라고만 적어놓습니다. 조합 설립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 리모델링 대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설립된 리모델링 대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받거나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한다면 75%의 동의 받아야 되거든요. 그 75% 동의 받았다고 하면 반대하는 25%에 대해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매도 청구 가능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결의라는 것 추정하시고 결의안 리모델링 대조합이 매도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확인만 하십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할 때 해당 주택건설 사업 등과 직접 관련 없거나 과도한 기반설에 기부채납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부채납부터 아니 된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현행 법상 기부채납은 긍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새 아파트 분양받고자 한다면 학교시설 분담금이라 해서 500만 원을 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이라고 판단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기부천합에 대해서는 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기부천합 요구하여서는 안 해야 된다. 직접 관련 있으면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조건 붙일 수 있는 재량 행위의 성격을 가집니다.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 등을 요구했는데 사업체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사업계획 승인 안 나가고요. 요구에 응했을 때 사업계획 승인 나가는 그런 형태의 재량 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업계획 승인이 되게 됩니다.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3번 사업 시행, 공사 착수와 관계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자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착수에 관한 사항과 승인 취소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동그란 1번 공사 시작입니다. 기억법만 봐놓습니다. 원칙적 승인받은 경우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한다. 그래서 통상 인허가 받고 2년 내 공사 착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는 5착입니다. 5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번 연장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는 때 1년 범위 내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부터 미염까지 보시는데 이러한 정당한 사유 인정되면 연장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연장하게 되면 1년 연장하는 게 원칙이죠. 우리가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로 지정되면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연장하면 1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취소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에 해당된 때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추천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주에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유 발생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 따로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임의사항입니다. 사업체의 일방적인 규칙 사유로 주택건설 사업이 무산되게 되면 입주 예정자의 기대 이익도 함께 훼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체 일방의 규칙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 취소되었을 때 입주 예정자의 권리 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대해서는 이미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1번 5년 이내 공사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 기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사업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한 경우 3번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2번, 3번 묶고만 놓습니다. 대신 앞에다가 보증이란 말을 적어 놓습니다. 우리나라 주택공급은 선분양 후 시공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에 신탁회사가 분양을 보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분양 보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주택 분양 보증했다고 하면 사업체가 대지 소유권 상실하더라도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더라도 신탁회사가 대신 주택 건설 사업을 완료하여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 가끔 우리 주변에 코아루라고 하는 아파트 보신 적 있죠?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체가 부도 났을 때 대신 공사하여 입주 예정자에 공급하는 주택단지가 코아루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 분양 보증 받은 경우에는 2번, 3번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묶어 놓으시고 앞에다가 주택 분양 보증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렇게만 적어 놓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어나가면서 한번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조치 있는데 타인 토지 주택과 간선시설은 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수용, 사용, 차시였죠.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이죠. 국민택 건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사업 인정이라는 것 찾았습니다. 공지법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공공은 국민주택 건설 예정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공공이 국민주택 건설 사업할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이다?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입니다. 우선 매각 대상과 관련되어 기억, 니은 묶어놓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 5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주택조합이 조합체 건설하는 경우 국공유지에 대한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매수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 2년 추정수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매하거나 임대차 계약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환매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이라는 말 나오는데 이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채비지라고 생각해 놓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사업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한 주 밑에 채비지 총면적의 50% 범위에서 우선 매각할 수 있다. 그리고 채비지 양도 가격에 대해서는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니은번에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하는 경우 조성 원가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사용금사 이야기 나오는데 이 사용금사와 관련되어서는 맨 마지막 줄에 15일이라는 것 줄만 쳐놓습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기간은 7일인데 주택법상 사용금사기간은 15일이다. 그 정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2번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입니다.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는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우선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는 주택건설 사업이 모두 완료된 이후 나타나는 제도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부터 사용금사 받는 때까지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체가 문제 해결 당사자인데 사용금사 이후라고 하면 공사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완공된 주택을 사용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관계없습니다.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에 당사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 사유를 보십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소유자들 추정수입니다. 주택단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 소유권 회복한 자 추정수입니다. 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부터 사용금사 받는 날까지 공사 중이라 하고 이 공사 중에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금사 이후 해당 주택단지가 멸실될 때까지는 사용 중이고 유지관리 기간이거든요. 이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체가 주택건설 예정지를 여러 토지 소유자에게 구입했는데 특정 필지의 토지 소유자가 만약 무능력자에 해당되게 되면 해당 토지 매각 행위를 취소 주장하거나 무효 주장할 수 있죠. 이후 소유권 이전이 잘못되었다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거쳐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된 이후 원래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공동 생활하는 주거 생활은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주거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유권 회복한 땅을 주택 소유자가 시가에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매도 청구와 관련된 요건으로서 요건 찾으셨죠? 그리고 송달 시한이라는 걸 묶어놓습니다. 요건 보시니 매도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하고 송달 시한.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내 송달돼야 된다. 그래서 매도 청구하고자 한다고 하면 실소유자가 회복한 토지가 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하고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매도 청구와 관련된 의사표시가 송달돼야 됩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제척기간이라는 거 공부하신 적 있죠? 그게 2년입니다. 뭐 안날, 있은 날. 지금은 안날 기준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날부터 2년 내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소유자가 회복한 대지 면적이 5% 이상이거나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경과되었다고 하면 매도 청구 대상 아니죠. 그리고 비용 구상입니다. 주택 소유자는 위에 따른 매도 청구로 발생한 비용 전부를 사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사업체가 하자 있는 아파트를 분양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공사 매도 청구와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체에게 청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상권 행사이죠. 그 정도 보시는 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사용공사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매도 청구라고 하는 특별한 요건, 적용 대상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자주 시험에 묻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살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제3장 주택 공급입니다. 공급 비축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제2절 공급 질서 교란 금지인데 이쪽은 실무에서도 공부하시는 이야기죠. 공인중개사법에도 공부하신 이야기인데 제한 대상 한번 확인만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되는 증서, 지를 양도, 양수, 알선하거나 양도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광고까지 가로 닫아 놓습니다. 그래서 공급돼서 교란 금지 대상으로서 1번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2번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송자 말하는 것이죠. 3번 주택상사채, 4번 무허가 건물 확인서 등, 그리고 5번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양도, 양수 할 수 없다. 그 정도 박해 놓습니다. 그리고 위반 효과와 관련되어 그 지위 무효하거나 공급계약 취소해야 한다. 개정되기 전에는 공급계약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 기간 동안 전국의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취소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판매 할 수 있다. 그 정도 박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입주자 자격 제한과 관련되어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자격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10년 동안 새 아파트 분양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박해 놓습니다. 그래서 공급질서 교란 금지와 관련되어서는 대상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3절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별표 해놓습니다. 우선 1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서 분양가격 제한 사셨죠. 사업체가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 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1번 공공택지, 2번 공공택지외 택지 중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그리고 D것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장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하는 지역. 옆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 택지 중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나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는 주택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십니다. 공공택지 외 택지 중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이러한 곳에 건설하여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췄지만 일정한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증상에서 제외시킵니다. 하단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데 이쪽은 줄만 쳐놓습니다. 그래서 1번 지정, 국장은 투기과열지구 중에 투기과열지구 추천습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제일 요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니은, 디귿 중에 한 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 상수율이 물가 상수율의 2배 초과한 지역, 2배 초과 추천습니다. 니은 직전을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20% 줄쳐 놓습니다. 디귿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했거나 구미대 규모의 주택의 경우 10대1 초과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이번 적용제에 찾으셨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번 도시형 살택, 그리고 2번은 경제자유구역과 관계된 사항인데 지문 길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는 것으로 밝혀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관광특구에 건설 공부하는 공동주택으로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그래서 관광특구부터 가로 열고 150m까지 가로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이 최근 개정되어 신설된 내용인데 4번은 그냥 지나가시고 5번 공공재개발 사업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 공공재개발 사업 추천없습니다. 6번 주거재생혁신지구인데 얘도 건너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공공택지에 건설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지만 공급되는 공동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상에서 제외한다. 이 도시형 혜택은 1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분양 가격을 제한하게 되면 만들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형 혜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광특구 안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택. 이 관광특구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이곳에 우리 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잘 사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 50층 이상의 아파트 만들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공재개발 사업. 공공이 재개발 사업 하는 것을 공공재개발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공공은 토지주택공사,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는데 그냥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임대 아파트 건설 공급하는데 공공재개발 사업하면 임대 아파트 공급하는 비율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착한 일이 있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정도 보십니다. 그래서 만약 공공 재건축 사업 이야기 나오면 그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공 재개발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3번 거주 의무 있습니다. 여기 거주 의무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은 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부 개정된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놓습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는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국장 또는 시도의사 가로 해놓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라는 것 확인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였죠. 그리고 1번 2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하거나 구미대 규모의 경우는 10대1 초과한 지역,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로부터 30% 이상 감소한 곳,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하면 공급이 작아진 것이죠. 우리가 학계론 공부하시면서 시장 경제에 관한 사항을 보셨는데 얘가 수요 곡선이고 얘가 공급 곡선이었습니다.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하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새로 형성되는 가격은 종전보다 높아지죠.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할 우려에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제 여부 보십니다. 국장은 반기마다 동그래 놓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반기라 하면 6개월 말하거든요. 1년을 4손으로 나누게 되면 분기라 하고 1년을 둘로 나누면 6개월 6개월로 나누게 되면 그것을 반기라 표현합니다. 종전에는 1년이었는데 최근 법을 개정하면서 반기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반기는 6개월이죠. 그래서 반기마다 재검토해야 한다. 해제 요청 그냥 한번 봐놓으시고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입주자 선정된 날 추정습니다. 이게 주택공급계약 체결한 날이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이전 등기 추정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분양권이라고 표현하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거래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 거래는 할 수 있는 건데 이전 등기할 때까지는 분양권 거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시점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입주자 선정한 날부터 5년이 먼저 도래하게 되면 5년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년은 투기과열지구일 때 최대 전매 제한 기간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지정권자가 국장, 시도의사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분양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국장은 반기마다 재검토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사실 작년에 투기과열지구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대통령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가 계속 유지될지 또는 다르게 변경될지 참 애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사항만 잠깐 보십니다. 지정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1번 과열지역, 2번 위축지역입니다. 과열지역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곳을 말하고요. 위축지역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러한 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3번 재검토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반기 추정했습니다. 두 줄 밑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재검토 줄만 쳐놓습니다.
전매 제한과 관련된 내용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렇게만 봐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택 공급편을 함께 보시는데 사실 이 공급편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건설 사업 주체와 입주자 사이에 주택 공급에 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사업체와 관련되어서는 견본주택과 관련된 마감자재 목록표에 관한 문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래서 분상주택, 그리고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와 관계된 사항이 주택공급과 관련되어 사업체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제한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한 10년에 한 번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저당 설정 제한은 건너뛰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다만 가장 최근에 다수의 내용이 개정된 것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사항으로 얘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와 관련되어서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관한 문제, 그리고 투기과일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이러한 부분들이 입주자와 관계된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투기과열지구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처음 만들어진 제도이거든요. 그 노무현 시절은 과거 중앙집권 시대에서 지방 분권으로 개편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각종 지역지구 구역 지정은 중앙에서만 해오던 것을 지방 분권이 시작되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외 시도지사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권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만들어진 것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선거에 당선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처음 만들었을 때는 지방분권이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도지사도 관심이 있어 했지만 선거에 전혀 도움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조정 대상 지역은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에 관한 구분은 여기 투기과열지구와 관계된 사항은 주택 공급과 관계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입주와 관계된 사항으로 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는 항상 숫자 3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지역, 이러한 곳은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다.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과열 지역 지정 요건과 관련되어 1.3배라는 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0%란 말 나오는데 이쪽은 항상 숫자 3에 관한 사항입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과 관계된 사항으로 사업체 주택 건설과 관계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숫자 2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2배 초과란 말, 12개월 사이 2배 초과란 말과 20%란 말이 나와주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데 사실 주택은 건설하고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설이 먼저 공급이 나중이기 때문에 숫자 2, 3 나오게 되면 건설과 관계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요건에는 항상 2 나와야 되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의 경우는
3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재검토라는 말 기억해 주시는데, 여기 재검토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재산권 침해와 관계된 사항으로 이 투기과열지구 계속 유지할 것인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재검토하는데, 이 재검토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적용되는 특이한 제도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번갈아가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시는데, 특별히 32회 때는 투기과열지구가 시험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주택 공급을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의 3 공공택지의 지역의 전매 제한은 버리고요. 그리고 205페이지에는 전매 제한 특례가 있는데, 이쪽은 예외 사유에 관한 사항만 잠깐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외 사유 중에 최근 개정된 1번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것은 제외한다. 수도권 안이라는 것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가는 경우에는 생업상 사정 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전매 사유가 못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번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하게 된다고 하면 같은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같은 특광지원이라 할지라도 전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2년부터 체류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해외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사 동의 받아 전매할 수 있다. 그렇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8번 실직, 파산,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 추정수입니다. 이게 최근 개정된 전매 가능한 사유인데, 이 8번은 좀 시험 내기가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숫자와 관계된 사항으로 해외 체류란 말 나오게 되면 2년 이상인데 주택공사 동의받아 분양권,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저당 설정 제한이 있는데, 얘는 10년에 한 번 시험 나오더라고요. 얘는 안 해도 상관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농지법을 함께 보십니다. 농지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문제 풀어나가면서 최근 개정된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나갈 겁니다. 대신 이 농지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되는데 용어 정의와 관계된 사항들이 우선 숙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농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농지와 관련되어서는 전답과수원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농사 짓건 농사 짓지 않건 관계없이 항상 농지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법적 지목 불문을 하고, 법적 지목 불문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랄지라도 경작지나 재배지로 사용되게 되면 그것은 농지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농지법상 농지에는 전답 과수원이라면 농사 짓건 농사 안 짓건 관계없이 항상 농지고요. 전답 과수원 농지라고 하면 경작지로 이용되거나 재배지로 이용되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은 농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 반호수입니다. 기역의 토지 개량시설, 유지, 뭐 웅동이라 되어 있고 양배수시설,
양수, 배수, 그리고 농로, 제방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생산시설,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 재배사, 농막 등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생산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 범위에는 계량시설과 생산시설도 농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농사 짓는 땅만 농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주변에 저수지나 농로, 그리고 바람 좀 심한 곳이라면 방풍림이라는 것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계량시설로서 농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생산시설이라면 축사, 버섯 재배사 등이 있다면 얘도 농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 범위에 관한 사항들을 잠깐 살피십니다. 그러면 하나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지목 전답 과수원을 축사로 변경해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농지 전용이 아닙니다. 여기 농지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용도 전환하는 것을 농지 전환이라 하거든요. 농지 전용이라 표현하거든요. 세상의 땅은 농지, 산지, 나무 심을 수 있는 산지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세 가지인데 종전에 농사 짓고 있는 땅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는 것을 농지 전용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전답 과수원을 축사 만들거나 농막 만들거나 저수지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농지 전용이 아닙니다. 농지로 사용 중인 것이죠. 그리고 배제 잠깐 보십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 아닌 토지, 아닌 추종수입니다. 경작지, 재배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그래서 지목 전답 과수원의 경우는 농사 짓건 농사 짓지 않건 관계없이 항상 농지인데 전답 과수원 외 지목, 그래서 지목대 잡종지가 재배,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가 아닙니다. 3년 이상일 때만 농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번입니다. 지목 이면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 등을 거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지, 다른 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것 산지 전용 절차 밟지 않은 것이죠. 이거 불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산지이지 농지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 초지.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것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의 경우는 경작 기간이 1년이라 할지라도 얘는 농지입니다. 지목 전답 과수원의 토지의 경우는 경작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농지이지만 3년 미만, 2년, 1년밖에 안 된다고 하면 걔는 농지가 아니다. 그것 구분하시는 게 우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농업인에 관한 사항 기본적으로 살펴놓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자, 그리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 면적이 330제곱미터이지만 고정실, 온실 설치하고 경작, 재배하는 자라면 농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설 농사라 해서 온실 만들었다면 그때는 330 이상이면 농업인이고, 온실 등을 만들지 않고 그냥 나대지에 벼농사나 밭농사 짓는 분이 있다고 하면 1000제곱미터 대충 300평 정도 되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농업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농지는 없지만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고 하면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대가축 2두, 소, 말을 말합니다. 중가축 10두, 돼지를 말합니다. 소가축 100두, 소가축 100두는 토끼를 말합니다. 가금, 닭, 오리죠. 천수, 꿀벌 10군 이상 양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소유하고 있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그래서 1년 12달이죠.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농업 경영을 통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한다면 그분도 농업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위탁 경영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놓습니다. 농업인은 직접 농사 짓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은 원칙적으로 위탁 경영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왜 추천했습니다.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다. 없다 추천해 놓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상 위탁 경영은 긍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하죠. 그래서 1번 징집, 소집, 2번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자. 우리가 밭농사 등을 하게 되면 3개월, 90일이면 배추랑 무 심었을 때 수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외 여행 3개월 이상 하고 있다면 그 땅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는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자. 그리고 4번 질병 등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가로속에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 그래서 부상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3개월 이상인데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그냥 지나가시고 6번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그래서 위탁 경영은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3번 주말 체험 용농은 취미생활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장에는 농지의 소유, 이용, 보존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사항과 관련되어 214페이지 잠깐 살펴보시는데 농지 소유 상한이라는 것 보시면서 상속과 8년 이상 농업경영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이 세 가지를 각각 묶어 놓으시고 여기 상속과 관련되어서는 농업경영 하지 아니한 사람 농업이 아니라 도시인입니다. 도시는 만종원타까지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년 이상 농업경영한 후 이농한 사람, 이농 추천을 오시는데 이농했다고 하면 농업인이다, 도시인이다. 더 이상 농사 짓는 사람 아니거든요. 도시인이기 때문에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 중에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체험용농의 경우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농지 소유할 수 있다. 그 정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인데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살펴놓으셔야 됩니다. 농지 자격 증명은 올해 일부 사항들이 개정되었는데 그에 관한 사항들을 잠깐 확인만 해놓습니다. 우선 우리 함께 봐주실 것이 발급에 관한 사항 잠깐 보시면 농지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에게 농지 자격증명 발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농지 자격증명 발급권자가 시구 읍면장이라는 것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경우는 증명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1번부터 6번까지 묶어 놓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만 잠깐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특정 승계 시에 농지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승계라고 하면 민법 공부하셨을 때 매매와 관련된 사항들을 특정 승계를 하는데 이러한 특정 승계하게 되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자 한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승계가 아니라면 그래서 특정 승계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원시 취득이라고 하면 농지 자격 증명 필요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농지 자격 증명은 시구 읍면장이 발급합니다. 국가 등의 공공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증명 필요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원래 자기 것이라면
특정 승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명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봐주실 것은 발급 농지취득 자격 증명 없이 농지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동그라미 1번과 관련되어 기억입니다. 국가, 지자체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 농지증은 시구 읍면장이 발급하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 농지취득할 때 증명 발급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번 상속. 상속은 특정 승계이다? 특정 승계 아니다. 포괄 승계에 해당되는 것이죠. 특정 승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의 경우는 증명 없이 농지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 담보농지. 법문에서는 담보농지라는데 이게 농협 등의 금융기관만 농지를 담보로 대출하게 되었을 때 농민이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한다고 하면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농협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법이 196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무원 수준으로 취급했던 것이 농협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공공이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증명 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을, 농지 전용 협의, 마친 농지. 농지 전용 협의라는 말 추천 오시는데 농지를 다른 분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농지 전용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는 행정처 아닌 자가 농지 전용할 때 거치는 절차이고요. 농지 전용 협의는 행정청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거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협의란 말 보게 되면 협의의 주체는 행정청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행정청이 농지 취득하는 경우는 증명 필요 없습니다. 미연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2번 합병. 합병은 특정 승계입니까? 포괄 승계입니까? 포괄 승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명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3번 공유농지 분할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를 2명, 3명이 공동 소유했는데 이후 분할 절차를 거쳐 다시 취득했다고 하면 본래 자기 것이죠. 그래서 특정 승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특정 승계 아니죠. 그리고 5번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 취득하는 경우 농지를 도로용지로 강제 징수, 강제 수용당했는데 그 도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래 농지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경우라면 자기 것을 다시 취득했기 때문에 증명 필요 없습니다. 6번 지나갑니다. 그래서 농지증 없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유. 농지 취득은 특정 승계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포괄 승계, 원시 취득, 국가 등이 농지 취득하거나 원래 자기 것 취득하는 때는 농지증 필요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보게 되면 농지 처분 의무라는 것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으로서 217페이지 보시게 되면 명령이라는 것 찾으셨죠. 얘를 잠깐 보십니다. 시, 군,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 농지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농지 처분 명령이 되게 됩니다. 1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 발급받아 농지 소유한 것으로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이게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원래 농지 처분 의무는 불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그 사유 발생한 날부터 1년 내 농지 처분해야 되는데 1년 내 농지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하면 처분 명령할 수 있거든요. 1번에 해당되게 되면 농지 처분 의무 기간 1년 종료하지 않고 바로 농지 처분하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1번을 꼭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와 관계된 사항도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내용 잠깐 보시니 농지 소유자는 농지 처분 명령 받으면 농지 처분 명령 추천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농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 가격은 공시가 기준을 하고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가보다 낮으면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는
처분 명령 대상이었을 때 농어촌공사에 매수해달라 부탁하는 것이죠. 매수 가격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 기준으로 하고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가 낮으면 실거래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이행 강제금 별표해 놓습니다. 여기 농지법상 이행 강제금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잠깐 보고 마무리 지으십니다. 우선 사유입니다. 시군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되는 자에게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추정수입니다. 또는 개별 공시지가 추정수입니다. 중에 더 높은 가격에 100분의 25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그래서 감정가격이나 개별 공시지가 중에 높은 가격에 100분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면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것입니까? 완화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강화시키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작년에 강화 개정했는데 저 100분의 25라고 하는 것 꼭 한번 봐놓습니다. 개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분의 20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징수했었는데 지금은 100분의 25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봐놓습니다. 1번입니다. 처분 명령 받은 후 매수 청구하여 협의 중 등의 대통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까지 처분 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처분 명령 받고 기간 내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원상회복 명령 받은 후 원상회복 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원상회복 불이행의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의견 제출은 그냥 읽어주시고요. 부과 징수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최초 지정명령 한 달 기준으로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1회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였지만 농지법에서는 1년에 1회입니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것은 보통 도시지역입니다. 저 도시지역에는 많은 월급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뽀얗다는 것을 고려해서 1년에 2회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하는데 농지법의 적용 대상은 농촌지역이거든요. 이곳은 가을철에 농산물 추수했을 때 경제적 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면 1년에 한 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과 농지법의 차이점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나머지는 건축법과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봐놓으시는데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100분의 25라는 것과 건축법과 비교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절차 1년에 1회라는 것 각각 살펴놓습니다. 대리경작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고 임대차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이쪽은 나중에 문제 풀어나가면서 한번 보십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는 농지보전과 관련된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농업진흥지역과 관련되어 1번 지정 차시였죠. 얘만 보고 마십니다.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한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정 대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는데 가로 속에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줄만 쳐놓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은 녹간농자인데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이번 농지전용 허가라는 말이 있고 허가란 말이 있는데 우리 비교만 잠깐 보십니다. 1번 농지전용 허가, 농림부 장관의 허가 받아야 되고 2번 농지전용 신고, 시군구청장 신고하며 3번 농지전용 협의, 주무부 장관이 농림부 장관과 협의한다. 그 세 가지만 잠깐 살펴놓습니다. 농지 전용과 관련되어서는
농지를 원래 용도와 달리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을 농지 전용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농지 전용은 행정청이 농지 전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농림부 장관과 농지 전용 협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 아닌 자가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규모 크게 농지 전용하는 때는 농림부 장관과 농지 전용에 대한 허가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고, 규모 작은 때에는 시, 군, 구청 장과 농지 전용 신고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절차는 행정청이냐 비행정청이냐 구분하시면서, 행정청일 때는 농림부 장관과 농지 장관과의 협의 절차 거쳐야 되고, 비행정청인 때는 규모 크면 농림부 장관의 허가 받아야 되며, 규모 작을 때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것을 각각 부과하는데, 농지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식량 작업 자족 등을 고려하여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것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정도를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225페이지, 226페이지, 227페이지 여기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나온다고 하면 지나치기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지법상 두 문제 출제되게 되었을 때 내가 공부한 범위에서 벗어나서 출제된다고 하면 그냥 5번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최근 15년 사이에 한 3번 빼고 출제되는 두 문제 중에 정답 5번이 항상 반복되었거든요. 그렇게 농지법을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법과 관련되어서는 용어 정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농업인과 농지에 관한 사항 살펴주시는 것, 그리고 농지 소유 파트와 관련되어 소유 상한제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농지질 자격 증명과 관련된 사항 정리해 주시는 것, 그리고 농지 보전과 관련되어서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 지정대상 누구인지, 지정대상 어디인지 그 정도 한번 살펴주시는 게 농지법을 잘 정리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만 한번 살펴놓습니다. 이번 시간으로서 요약집에 관한 사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